누적 인원 1,500만. 하나의 촛불이 모여 부패 정권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눈물 흘리며 싸운 흔적들 앞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시간과 풍경을 목격했다. 역사는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몇 사람들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결국은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거대한 흐름은 민중과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1960년 독재와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4.19 혁명은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그날 4월의 정신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총칼로 무장한 공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항거한 역사. 그리고 민주화를 열망했던 민중들의 외침은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금은 잊혀진 또 하나의 민주항쟁사.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인천의 그날은 어떤 날일까? 대단했습니다. 장소만 인천에서 벌어졌을 뿐 수도권에서 다 모였어요. 사실은 시민회관 사거리에 인파로 가득 찼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조안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안 사거리까지, 석바위까지 다 꽉 찼고요. 1986년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 사거리. 탄핵 정경이 막 올 때 도망가면 다 잡았어요. 모든 학생과 뭐 여성, 남성, 노인까지 다 잡아들였어요. 집권 세력이 압제를 하면 할수록 저항하는 사람도 아주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모했지만 치열하게 싸웠던 그날. 53과 60은 바로 시작과 끝인 거나 마찬가지. 전두환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 5.3 인천 투쟁입니다. 31년 전 그날 5월 3일.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벌써 30년이 지났다. 강산이 2번 바뀌고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87년 6월 민주항쟁. 내버려두면 망각이 될 뿐이지만 그날 그 자리를 기억해내면 역사는 오늘의 위기와 고통을 뛰어넘는 축제가 된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이 있었고,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과 인천 5.3 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초로의 나이가 된 30년 전 그때 그 청년들. 때론 벗을 잃고 삶을 잃어 통곡했지만 지나온 민주화 투쟁의 시간들은 사람다운 삶, 뜨거운 자유를 향한 몸짓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해왔을까? 독재와 억압, 투쟁과 저항, 그리고 침묵과 방관의 기억마저도 고스란히 간직한 인천 시민회관 사거리. 1986년 5월 3일 광장과 도로 수만 명에 달하는 대중들이 감동으로 물결쳤다. 힘찬 함성과 노랫소리로 가득 덮인 그날 그곳은 일종의 해방구였다.
인천에 처음이었고요. 그런 시 양태도 광주항쟁 외에는 그런 격렬하게 저항하고 경찰에 저항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당시 시위대 추산 10만여 명. 마치 둑을 무너뜨린 듯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쪽에서 대오를 형성해서 물밀듯이 오는데 저는 그때는 막 가슴이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두려워서 뛰었기보다도 감격스러워서 가두로 진출해 보니까 2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또 노동자들 또 학생들이 동참하고 박수치고 굉장히 눈물겨운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됐죠. 1980년 5월 18일 이후로 처음으로 그 좁은 범위이지만 해방 공간이 만들어졌다. 경찰이 감히 처음에는 범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차가 안 다니는 그 도로 위를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연설하고 듣고 박수치고 주장하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만민공동회를 갖다가 체험을 한 거죠. 시위에 동참하는 방법과 외치는 구호는 자유로웠지만 군부 독재 타도 민주정부 수립을 열망하는 민심은 광장의 한 목소리가 되었다. 다방 비슷한 데죠. 뭐 그런데 2층, 3층에 올라가서 막 그 최루탄 날라오고 사람들 막 도망 다니고 뭐 이랬던 걸 내려다 보기도 하고 또 같이 뛰어나가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호에 같이 참석하고 박수 쳐주고 뭐 같이 타도 외쳐주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죠. 광주에서의 무참한 양민 학살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그날은 무자비한 독재 정권에 항거한 6년 만의 전면전이자 선전포고였다. (1979년 10월) 박정희 군부 독재가 막을 내렸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두환 육군 소장은 비상계엄 발령 후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유신적 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했던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광주를 보면서 이건 내 평생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다. 대부분의 경우 그때 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이 광주가 결정적이에요. 다 남의 나라 이긴 줄 알고 우리는 그냥 4.19처럼 뭐 이렇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뛰어가면 권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거 잘못하면 총 쏘는구나. 그러면 백성의 힘 갖고 그냥 민의가 모이는 것 같고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런 충격이 왔죠. 얼마나 잔인무도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사실은 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더 겪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을 겪겠어요. 폭압이 심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끝에 가서 우리도 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쿠데타로 성공한 신군부 정권. 그러나 80년 광주는 국가폭력의 본질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었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저항 정신의 원천이 되었다. 전두환 이 정치 군인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민주화 일정이 다 취소되면서 이제 암흑의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분연히 맞섰던 게 5.18이었고, 비록 진압은 됐지만 그 짧은 기간에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역사는 신화가 되었고, 그게 이제 대중 속에 또 우리들의 가슴에 당시에 우리 젊은 모든 세대들에게 5.18은 빛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주 항쟁에 빚진 사람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1986년 5월 3일. 그날을 이토록 기억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날은 어떻게 인천의 민주항쟁사가 된 것일까? 광주 학살의 분노를 껴안고 항쟁의 불씨를 키워가던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한 건 뜻밖에도 야당이 개최한 전국 각지의 개헌 현판식에서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85년 2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신한민주당은 그 여사를 몰아 개헌 요구 1000만 서명운동과 더불어 개헌 추진 현판식에 돌입한다. 그런데 국민의 요구는 개헌만이 아니었다. 억눌려왔던 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민당 개헌 현판식은 합법적인 거니까 뭐 신민당 당원들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활용한 거지. 아주 뭐 이건 되는 판이지. 왜? 신민당이 양김 씨가 동원해주고 뭐 합법 공간이 생기고 우리도 또 뭐 쫙 그냥 역량이 준비돼 있고. 서울에서 시작된 개헌 현판식은 부산에서 10만, 80년 5월 이후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30만이 모였다. 야당의 합법적인 개헌 현판식 공간이 제야운동 세력들과 시민들의 집회 장소로 확대되었다. 그 당시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내가 청주고등학교 나왔는데 야 청주에 생긴 이래로 이렇게 7만 집회가 해본 건 세상에 없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청주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나 동창들한테 전화로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야 그때 어땠냐? 넌 갔냐 안 갔냐? 이렇게 해가면서 그 정도로 거리에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4, 5만이 붙었어요. 경찰이 막아지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열기와 분위기에서는 막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헌 그 집회에 그 1000만 서명 운동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날 왜 막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들이 당황할 정도로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전국 각지의 개헌 현판식 대회장에 계속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5월 3일로 예정된 인천 대회는 전국의 초점이 되었다. 80년 5월의 광주 이후 6년 만에 처음 느껴지는 긴장감이었다. 그렇게 올라온 아주 폭발적으로 힘이 느껴지니까 인천 집회에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 집회를 더 이상 유지했다가는 허용했다가는 정권이 허물어진다고 그렇게 그 권력의 이제 긴박감이 이제 온 거죠. 위기의식을 감지한 전두환 정권은 야당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 1986년 4월 30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전두환은 개헌 논의를 허용하겠다고 물러섰고 신민당 이민우 총재는 과격한 운동 세력과는 결별하겠다고 응대했다. 시민당하고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흐름, 그리고
거기는 진정으로 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내부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5.3이라는 데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5.3이라는 데. 그런 중에 이제 인천에 5월 3일 날 오게 되었던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야당 비판부터 시작된, 또 야당만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보다 근본적인 군부 정권의 퇴진을 이제 요구하는, 또 그리고 민주화의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혁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5.3 항쟁을 통해 가지고 본물처럼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숨죽이며 기다려왔던 그날, 1986년 5월 3일, 그들은 어떤 희망, 어떤 꿈을 인천시 남구 시민회관 사거리. 여기저기 매복해 있는 사법경찰들의 차가운 눈빛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 사이에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민당 현판식이 예정된 시간은 그날 오후 2시. 그러나 정오가 될 무렵 긴장과 정막은 깨졌다. 당시에 저희 이제 경인학년 이제 학생들이 주안성당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주안역 방향으로 진출을 해서 진출하고는 이 그 거리에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로 환호를 했고, 그 뒤를 따르면서 같이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외쳤습니다. 시민회관 앞 사거리는 삽시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 학생, 노동자들의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때 유인물 깔렸을 때 그냥 뭐 그때 마침 이제 신민당사에서 뭐가 있었지만 그런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것들, 뭐 내가 일하는 노동 현장이 얼마나 억압적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 뭐 내가 사는 이런 삶에서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활의 얘기. 그리고 가두정치 투쟁의 선봉에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 합숙까지 한 인천 지역 노동자들. 천여 명이 합판을 깐 리어카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연단을 따로 이렇게 니아가루다 개조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마이크 잡고, 핸드 마이크인 것 같아요. 핸드 마이크 잡고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번갈아 가면서요. 이 정권의 이제 살인적인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를 하고, 그다음 리어카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인천노동자연맹 소속의 전희식이었다. 전희식은 그날 그때의 장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거의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여기저기서 터지는 데다가 계획대로 되는 건 없고, 그리고 막 그 밑에서 요구는 말도 못하게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저쪽으로 빼라고 얘기하면 그 리어카 잡은 사람들끼리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막 글로 가기도 하고,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의 요구는 거창한데 니아가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연단을 만들고, 남의 생각이 좀 불쌍하고 조잡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 핸드마이크 들고 연설을 하는 그것이 노동자의 현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비장했지만 왠지 좀 굉장히 좀 처참한 느낌은 상당히 들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보다 구체적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것과 근로시간, 생활임금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주장이었다.
개발 독재를 거치며 인천은 노동자 비중이 높았지만 현장은 오히려 열악했다. 결혼을 앞둔 언니인데 일하다가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롤러에 빨려 들어가서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끔찍한 환경을 제가 17살 때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업장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야근하다가 그때는 그게 폐결핵이 유행이었어요. 폐결핵으로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폐결핵 진단받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잔혹과 철야가 많았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약, 지금까지 커피가 흔했던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약을 먹고 야근을 해야 했고요. 노동자의 주장을 노조 활동을 통해 정당하게 펼쳤음에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을 투척했던 인천 동일방직의 노동 탄압은 인권을 유린당한 당시의 노동 현실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참혹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 나체 시위라는 극단의 선택도 불사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 그들은 당시 민주노조 운동이 감당해야 했던 쓰라린 역사이자 인천의 상징이었다. 전두환 독재 정권 집권 후 대기업 남성 노동자들의 질서정연한 파업도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폭압은 더욱 심해졌다. 물리적 폭력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노동운동 과정에 납치된 경우, 고문당한 경우, 뭐 말도 못하는 경우를 직접 또 겪었고, 이거는 뭐 특수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의 뭐 전쟁에 가까운 적대적 어떤 대립 관계라고 하는 이런 판단에는 뭐 추호의 망설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전두환 정권을 없애는 것 외에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는 희망. 그러나 경찰은 시민회관 사거리를 에워싸며 그 희망의 진입로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경찰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뭐로 들어올 거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주 깃발이면 깃발, 프랭카드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끌고 들어오려니까 여기 깨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붙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는 집회 허가도 없었잖아요. 무조건 모이면 불법 집회했으니까. 석바위 쪽 이쪽에서 약 한 200~300m의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이쪽으로는 주로 노동자 쪽에서 체류탄에 맞서서 투석전으로 이렇게 그 싸움의 전선 형성되었고요. 이쪽 신기 방향으로는 여기 좀 내려가면 민정당사가 있습니다. 민정당사를 그 기점으로 해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또 투석전과 화염병 뭐 일진일대를 거듭을 했고, 이쪽 이제 제물포 방향 쪽으로도 시위대와 경찰과의 접전이 이루어졌던 세 개 방향으로 아주 치열하게 접전이 진행이 됐고, 이쪽 주안역 방향으로만 오픈이 되었습니다. 73개 중대 1만여 명의 병력이 사거리 통로에 배치됐다. 대학생 6천여 명과 노동자 1,000여 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사거리는 순식간에 화염과 최루탄 연기로 가득 찼다. 분노에 찬 5월의 시위대가 뿜어내는 기세는 실로 삼엄했다. 무장한 경찰의 경계선을 뚫고자 맨몸으로 투석전을 전개하며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다. 이 페퍼포구 있잖아요, 차. 페퍼포구 차가 들어오면서 막 쫙
그걸 페퍼포구를 뿌리는데 얼마나 체류탄 가스가 많았는지 그냥 여기 좀 이래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갖다다 부어 놓은 것 같았어. 그냥 밟고 다니는 거야. 아, 정말 처음에는 그것도 뭐 죽겠던데 그 한 번씩 가다가 쫙 밀고 들어왔다가 또 쫓겨가 또 나가고 또 밀고 들어왔다가 쫓겨나고 이거를 계속 한 거야. 야당의 개헌 현판식이 예정된 오후 2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시민회관 내부도 밖에서 벌이는 소란과 화염으로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신민당 대회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했다. 독재 정권과 야합한 야당을 규탄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최루탄 난사에 가로막혀 신민당 지도부는 발길을 돌렸다. 이민우 총재님 그로 김영삼 고문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도 빈번히 수십 발의 최루탄을 쏘는 바람에 여기까지 들어오시질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단을 꺾는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의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도발과 최루탄 난사 때문에 우리 다음 경기 인천시 지구 결성대회가 좌절되고 만 것이다. 경찰은 다음 지도부의 대회장 입장 시간에 맞추어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최루가스 때문에 도저히 마저 못 읽겠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개헌 정치 만세! 소나기처럼 퍼붓는 최루탄 난사에도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도로를 뒤덮은 유인물은 40여 종.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제야운동 세력 민통련은 야당의 타협적 개헌 요구를 비판했고 군사독재 정권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그 봄부터 시작되어 온 말하자면 신민당 개헌 현판식을 매개로 한 말하자면 민주헌법 쟁취투쟁, 말이 민주헌법 쟁취투쟁이지 결국 이거는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입니다. 이 투쟁을 인천에서 최고조로 말하자면 끌어올려가지고 이 인천 투쟁을 통해서 전두환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했던 것이 5.3 인천 투쟁입니다. 4.19처럼 급진적 그렇게 거리에서 싸워갖고 거리에서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주체 세력이 변하는 거고 사실은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헌법을 만드는 주체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적어도 신민당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 신민당과 우리도 대등한 세력으로 같이 참여한 이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학생운동권의 주장은 급진적이었다.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80년 광주 학살을 승인, 방조했다고 믿었다. 학생들은 반미를 외쳤고 폭력 정권 타도를 위해 분신도 마다하지 않았다. 낭만이 사라진 대학 캠퍼스. 경찰의 무자비한 학원 침탈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 5.18 이후로는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그냥 그 시위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는 순간에 그냥 잔디밭에 가득 차 있던 사법경찰 형사들에서 잡히는 1분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국가부터 부르고 애국가 하면 부동자세를 취하니까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을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평화시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시 하나를 계획하면 많은 그 불상사가 이어지게 되고 부상자도 생기고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은 죽음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무자비한 진압은 뭐 예상이 된 거고 그거는 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집회와 시위, 그 누구의 주장도 평화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시대. 최소한의 집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무장한 경찰 병력과의 전투는 불가피했다.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경찰의 공격을 좀 막고 최소한 거리를 최소한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화염병이라든가 이런 폭발력 또는 점화력 이런 다양한 이 어떤 그 기능을 갖는 화염병을 제조해서 투척하지 않으면 시위 대열, 집회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본 거죠. 이거는 공격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죠. 최소한의 방어 수단, 최소한의 공간 확보, 그리고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경찰 진압 작전을 막아내기 위해 버스 정류장의 시설물까지 동원됐다. 경찰을 갖다 밀어 제낄 적에도 한 500m는 밀어 제끼고 또 밀릴 적에도 한 400~500m는 밀리고 이런 것들을 내거리가 각각이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뭐 나중에는 뭐 완전 전투장처럼 됐죠. 전투장처럼. 극악한 탄압은 극렬한 저항을 불렀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거 아주 외놈들한테 아주 개차반으로 뜯어가고 온갖 고문 다 당하고 아주 다 무서워하잖아요. 현실의 세상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도를 넘어가면은 간을 상실하게 겁대가리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주항쟁을 생각하면서 싸웠습니다. 아, 광주항쟁 때 이랬겠구나. 왜냐면 저는 가두 시위가 사실 그게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인이 돼서 한 적은 없고 단순 참여로 이렇게 참여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광주항쟁 때 이러다가 광주항쟁이 몰렸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지켜보던 일반 시민들도 보도블록을 깨어 경찰과 대치 중인 투석전을 도왔다. 제일 무서웠던 거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군이 다시 나올 걸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이미 정부에서는 전단 정권에서는 이미 여기 군대 배치까지 위수령까지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경찰 통해서 쫙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 준비하면서 가졌던 위기 의식 중에 하나는 제2의 광주 항쟁으로 저쪽에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좀 우려도 한편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 그런데 오후 3시 45분경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진압용 최루탄 발사기를 장착한 가스차 한 대가 시위대 중앙으로 돌진해왔다. 일정 거리를 두어야만 조준과 발포가 가능한 가스차가 경찰 병력 없이 홀로 시위대 가까이 진입을 시도한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최루탄 수송만 담당하는 트럭 한 대도 시위대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최루탄 수송 트럭과 가스차
두 대의 차는 시위 진압 시 보통은 경찰 병력 뒤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의아한 거는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재판 때도 문제 제기했지만 그 체류탄을 실은 트럭이 그 시대 안으로 어떻게 그 운전병하고 두 사람만 태워가지고 왔다가 시대 포위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차를 하나 그냥 집어넣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를 배치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희 관점이에요. 예상대로 경찰의 가스차는 시위대의 분노를 격앙시키고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급하게 후진하던 중 가스차 후미에 매달려 있던 경찰 한 명을 깔고 지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다.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체 무엇을 의도한 누구의 계획이었을까? 다행히 사고를 당한 경찰은 시위대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었다. 그거는 의도된 과격한 시위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부 측, 경찰 측의 그런 술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게 자기들이 진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30분이면 진압하는데 그걸 몇 시간을 놔둔 게 니들 한번 놀아봐라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오후 5시 30분경 방어에만 치중하던 경찰이 대대적인 연행과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무엇이 이토록 무모한 싸움에 뛰어들게 했을까? 5.18 희생자에 대한 부채감이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부채의식, 그리고 반드시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명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 있었죠. 그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아주 특별한 전쟁이었다. 일진이태를 정말로 11시부터 4시, 5시까지 했으니까 밀렸다 이렇게 시민의 사고를 중심으로 정말 전쟁터였죠. 나는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보수 집단의 그 독재들하고 우리하고 싸움하는 것이지. 경찰 체포조가 투입되자 전세는 속수무책으로 역전됐다. 무차별적인 연행작전. 그날 현장에서만 400여 명이 연행됐다. 나이든 70 먹은 노인이나 여성들에게도 뭐 똑같이 뭐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일단 잡히면 한 10분 정도 맞고 나서 잡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10여 분 이상 무자비하게 맞고 그리고 끌려가는 식으로 진압을 했었으니까. 일부 출입이 허용되던 주안역에서도 밤늦도록 시위대 색출 작전이 이어졌다. 강도 높은 경찰의 진압 작전은 더 이상 반정부 시위를 허용치 않겠다는 위협과 경고였다. 그러나 의도와 결과는 달랐다. 5.3 인천 투쟁은 말하자면 이 민주 세력에게 민주 진영에 엄청난 우선 민주 세력의 힘을 과시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머지않아서 전두환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날의 시위를 폭도들의 사태로 규정하고 민주화 열기로 수세에 몰린 전국을 일거에 반전시키고자 획책했다. 경찰의 질서 유지를 당하는 경찰관에게 화염병을 투척하고 또한 돌을 던지는 등 가진 폭력적인 행태를 벌였습니다. 언론 보도 역시 5.3 시위를 폭력과 난동으로 몰고 갔다. 집시법 위반뿐 아니라 소유죄를 적용, 현장에서 연행된 129명을 구속했고 수배자는 60여 명에 달했다. 80년 5월 광주 이후 최대 규모였다. 독재정부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그 현장 싸움에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이긴 측면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그것이 대대적인 탄압으로 하면서 언론이나 독재정부에서 5.3 사태라고 규정을 했었다고요. 5.3을 통해서 모든 운동 세력은 극심한 탄압,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지도부들은 지명 수배되고 검거되고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재야운동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통년 의장이었던 문익환 목사가 구속되었고 시민회관 연단에서 마이크를 들었던 민통년 정책실장 장기표도 구속됐다. 그날의 일을 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나게 구속됐지만 기분은 어떠느냐? 완전히 그냥 승리감에 또 치대 있었지. 승리감 곧 끝난다 이거야. 그러나 5.3 시위 관련 수배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부천경찰서 문귀동은 성고문이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온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으나 전두환 정권은 부인으로 일관했고 문귀동은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다. 민주화 운동 세력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는 극심한 탄압과 고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자행됐다. 양쪽의 수갑 뒤로 다 차고 푸대자를 씌우고 그래서 장수동 야산에 끌려가가지고 그때 10시에 끌려갔으니까요. 올라가서 새벽 3시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고 엄청난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짓이겨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권의 야만성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분기점이 된다. 그렇게 운동 세력들 또 이 5.3 투쟁을 주도했던 많은 인물들을 다 검거하고 투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5.3 이후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대학가와 오히려 이제 시민들도 이제 가세를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면서 민주화 항쟁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강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는 또다시 무시되고 만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삼 인천을 가지고 탄압을 하고 공격하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오히려 이렇게 투옥이 되면서 힘이 약화되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사실 4.13 호원 조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죽여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원 조치로 그냥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박종철 사건이나 이제 5.6월 투쟁 속에서 다시 역전이 되는 거죠. 폭압의 시대는 희생을 부르는 역전의 드라마였다. 독재 정권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하죠.
희생이 요구되었던 때 우리는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 때문이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든 거대한 물결이었다. 전국적으로 펼쳐진 6월 민주항쟁은 마침내 온 국민을 독재의 어둠을 몰아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 학살의 분노를 껴안고 폭발했던 인천 5.3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이었다. 민중이 민주화에 그리고 역사 발전의 주체임을 직접 확인한 그런 사건이죠. 그 5.3과 60은 바로 시작과 끝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3은 그냥 인천 시민운동이 아니에요. 직선제 그 개헌 투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지역의 모든 운동들이 총 결집된 것이 5.3 인천 민주항쟁도 직선제 개헌을 매개로 국민적인 분출이 일어난 거고 87년 6월 민주항쟁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1985년 2월 총선 이후에 직선제 개헌 요구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진 거고 인간다운 삶. 이 땅의 민주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몸을 던졌던 광장.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86년 5월 3일. 그때 그 자리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 사회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걸 어떤 사회로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과 내용을 제가 좀 정립했던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5.3의 큰 의미가 개인적으로 있고요. 86년대 상하고 지금 2017년에 노동자 상하고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쓸쓸하게 만드는 거죠. 노동자들이 땀의 대가를 흔쾌히 받고 또 자본가와 적대적으로 늘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훨씬 이제 조화로운 삶이 가능한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는 축제가 된 항쟁의 눈물과 함성.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묻는다. 아직도 그 시간들은 현재의 실천 속에 살아있는가? 어떻게 만든 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지, 도대체 내가 젊은 시절에 민주화를 하고 민주화가 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생각하고 온 건데 고작 우리 사회가 요 수준이구나라는 데서 참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인천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주요 모순과 기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방구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몇몇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민중과 민중운동가라고 생각을 하고